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에 진행할 내용들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뇌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 증상과 징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어, 이 부분부터 할 예정이에요. 중간 내주기가 압박받으면 맥박의 확대와 느림맥이 발생한다 라는 점. 요게 뭐랑 반대되는 것 같으냐면 쇼크 상태랑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쇼크가 되면 맥압이 좁아지고 빠른 맥이 발생한다 라고 했었는데 내역산상에 의해서 이 내주기가 압박받으면 맥압의 확대와 느린 맥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점. 그리고 뭐 호흡 관련된 것들은 이제 중추신경성 과호흡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과호흡이 규칙적으로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중추신경성 과호흡이라고 하게 되죠. 그 외적으로 이제 동공방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시신경의 교차가 그 뇌 그 아래 기저부 쪽에서 발생하고 교차가 기저부에서 이제 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주변에 이 신경에 지나가는 교차되는 부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동공의 빛에 대한 반응이나 동공의 그 확장이 그 크기의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이 다르냐, 크기가 다르냐, 동일하냐가 이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병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성이냐, 혹은 뭐 편측성이냐, 뭐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요 정도 수준의 환자는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뭔 말이냐면, 이 정도까지 압력이 올라갈 정도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네가 내압을 조절하지 못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압박이 되었다면 다른 조직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더욱 더 셀 거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요구하기는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내주기 하반까지 압력이 도착하게 되면 동공은 최대로 확보되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대부분 뭐에 일이 된 거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들이 이제 CPR 환자의 동공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PR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기 때문에 동공이 완벽하게 딜라테이션 되어져 있고 뭐 빛의 반응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심장이 RSC 되어서 뛰기 시작하고 자가 호흡을 하면서 의식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동공의 크기도 적절하게 돌아올 수 있겠죠. 뭐 호흡은 네 불규칙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운동 실종 상태 그러니까 호흡의 운동이 멎었다는 소리는 호흡이 없다라는 소리와 동일하겠죠. 자, 맥박스는 큰 기보에 보면 매우 불규칙적인 상태가 되고요. 신도상의 전도장애도 일어날 수 있고 결합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골격근 이완부터 해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환자의 생존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 위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하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생존을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이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의 회복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뇌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완벽한 사망 이건 뇌만 죽은 상태하고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망하는 거나 심장이 멎어버린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사냐 사망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이 뭐
의료진이라면 이런 상태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최선의 그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까지 올 정도면 여기 중간부터 해서 하반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내압 하강을 위해서 뭐 마니터도 쓸 거고 이뇨제도 쓸 거고 아니면 뭐 수술조 처치도 조금 고려해 보셨을 거고 뭐 다른 내압 하강을 위해서 내압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처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사와 사망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의사분들이 이 보호자들 불러놓고 설명하기 시작하죠. 내사 상태로 갈 것이다. 여기서 더욱더 악화되면 사망 상태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주변을 압박하는 조직이 중심증후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할 경우 뭐 증상과 증후 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손상 부위의 쪽과 같은 쪽에 나타난다라는 점, 이 말을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동공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이 증상 병증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뇌의 중간에 압력이 가장 최대로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압력이 가해져서 시신경이 교차가 될 때 이 부분이 양쪽 다 동축으로 발생해요. 양축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치 그 혈종 같은 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개의 혈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뇌압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뇌가 이렇게 쪼그려져 있는 상태라면 동축으로 여기가 나이트니까 동축으로 왼쪽 눈에 뭐 동공 반응이 느려진다거나 빛의 반응이 조금 소실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아머리 외상입니다. 소아머리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특징들이 있죠. 머리뼈가 아직 연골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속구멍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연골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충격이 쉽게 변형이 되고 연약한 척추신경의 조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머리 외상이 생각보다 영아나 소아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속구멍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내부의 팽창을 허용한대요. 이제까지 성인 환자에서는 내부의 압력을 내부의 부종으로 인해서 팽창하게 되면 이 팽창을 허용하지 못해서 제한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숫구멍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가 된다? 팽창을 허용한다. 왜냐?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피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뇌에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뇌압이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가 머리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부로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의 이 제한된 공간을 이 숨구멍이 해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내압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연골로 인해서 손상을 쉽게 당하지만, 연골로 인해서 충격을 쉽게 당하고 손상을 쉽게 당하지만 내압 상승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숨구멍으로 인해서 성인보다 비교적 천천히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숨구멍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성인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소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두개의 출혈로 인한 쇼크입니다. 성인에서 제한된 이 두 개의 공간이 출혈량을 또 제한하게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상승하는 압력에 의해서 파괴된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출혈량을 뭐 무한대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출혈이 빠른 속도 빠져나오지는 않는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 숨구멍 때문에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출혈이 발생해서 두개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두개 내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출혈량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공간이 숨구멍에 의해서 발생했으니까 그 부위에 계속 혈액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차서 소화에게 성인보다, 소화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조금 출혈량이 적더라도 이체표 면적과 이 혈액 양의 비례에 의해서 쉽게 쇼크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치료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성인보다 훨씬 더 작은 혈액 용도가 예비 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소아 환자는 뇌출혈로 심각한 저혈량증이 될 수 있다는 점. 성인에서는 안 됩니다. 머리 출혈만으로 심각한 저혈량증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 다른 부위에 다리 절단이나 뭐 대퇴부나 골반에 골절이 있고 두 개의 출혈이 있으면 물론 저혈압장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출혈만으로 저혈량증이나 심각한 저혈량증이나 쇼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인에서는. 그런데 소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지금 소아 머리 외상의 특징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골로 되어져 있어서 머리 손상이 성인보다 쉽게 발생한다는 거, 숨구멍이 있어서 뇌압 상승의 진행은 손상은 쉽게 일어나지만 뇌압 상승은 쉽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숨구멍 때문에 혈액이 찰 수 있으므로 저혈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내용은 적으나, 교과서 부분에서 내용은 적으나 여러분들이 소아 환자를 만났을 때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변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응급구조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중요하게 기억해 줘야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했고 강조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척추 손상의 병태 생리를 할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두 개의 손상 관련된 병태 생리를 했다면 이제 척추 손상 기전을 할 건데,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과도한 움직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척추도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허용된 관절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과굴곡이나 과신전, 뭐 그 아래에 써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챕터 2번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편타 손상 혹은 뭐 체치 손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헤드레스트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편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목에서 척추에서도 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 운동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디스크도 파열되고, 그리고 이제 골절, 뼈끼리 부딪혀서 압박에 의해서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제 단순한 뼈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척수도 손상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해부학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의 구조물이라든지 척추에 달려있는 인대들, 앞세로 인대, 뭐 뒷세로 인대 같은 것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특별하게 하나하나씩 언급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 예시를 들어준 것이 있는데, 정방 충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음, 가슴에 키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삼절식 벨트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시트에 고정시킬 수 있겠지만 좌석에 고정시킬 수는 있지만 머리를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초기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차량의 시속이 매우 빠른 상태에서 차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차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고정되어져 있는 안전대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상체와 하체도 멈추게 되죠. 하지만 머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머리는 뭐하고 붙어져 있죠? 상체하고 붙어져 있습니다. 뭐하고? 목하고. 그래서 목이 얼굴이 앞으로 튕겨나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튕겨나가지 못하니까 그 운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체가 있고 쾅 안전벨트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쾅 하고 멈추게 되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가슴에 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고들을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립스틱을 많이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보다는 가슴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립스틱 자국이 본인의 립스틱 자국이 이 티셔츠 위에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있다면 얘는 심각한 경추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성에서도 뭐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생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리 과골격이 일어나더라도 뭐 이게 180도 뭐 가까운 각도로 과골격이 일어나기는 이 각각 척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의 밀도와 그리고 견고함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해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각도를 과골격이 일어나도 각도가 좀 낮더라도 이 리스트 자국이 가슴에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게 있다면 심각한 경추 손상.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방 척추의 세기골절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있는데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쪽이 서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쪽 부분이 부서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세기골절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세로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끊어질 것 같고 가시 사이인데도 마찬가지 이것도 늘어나거나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척수의 압박 손상, 척추 경의 골절, 구멍에 그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에서의 골절, 그 다음에 척추의 탈구를 동반하는 척추 사이 원판의 손상. 척추 탈구가 뒤쪽으로 이어지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척추경이고 여기 이제 척수가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 척추 사이 원판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척수를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부분 우리는 뭘로 얘기하느냐? 디스크에 걸렸다. 디스크 걸려서 왼쪽 다리 저린다. 오른쪽 다리 저린다. 왼쪽 팔이 저리다. 조금 통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디스크라고 보시면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가 이 스파이널 코드를 압박하는 상황. 이게 우리가 흔히 원래 정신명체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추가nap판 탈출증이 되는 건데 디스크라고 많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골격이 이제 과골격이나 과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이 날 수 있다는 점.
과신전 같은 경우에는 후방 충돌, 앞서 얘기했죠. 그 편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에 의해서 머리가 뒤로 젖히는 거니까. 그다음 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굴곡이 되는 거고, 그 외쪽으로도 또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과회전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척추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측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신체 측면을 뭐 이동하면서 머리가 가해진 방향으로 휘해질 수 있다는 점. 오른쪽에서 예, 측면 충돌이 오게 되면 자동차 타다가 그러면 이제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점. 충격이 가해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요. 그 회전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요. 회전 손상도 뭐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요. 어, 실제적으로 이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전 손상보다는 뭐 축부하나 혹은 과굴곡이나 과신전 이 세 가지가 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충돌, 회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허리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고정되어져 있고 상체가 회전하는 경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고정되어져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경우 경추 손상이 일어나겠죠. 목 손상이 일어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회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대 파열이라든지 이렇게 척추 골절부터 포함해서 다 어떤 것들 생길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척수 손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경 손상으로서의 이 회전 손상을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이 정방 과굴곡이나 과신전보다는 조금 중증도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간편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뭐 어느 부위에서든 척추 손상은 일어날 수 있으나 목이나 허리에 비해 등뼈 손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상의 발생률도 적고 손상의 중증도도 조금 낮아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등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갈비뼈와 복장뼈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이나 허리에 비해서 등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척추 손상이 일어나려면 운동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등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앞쪽에 있는 복장뼈하고 갈비뼈에 의해서 붙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이 제한되어져 있어서 이 관절 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등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축부와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회전 손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과굴곡이나 과신전에 의해서 등뼈 골절, 등뼈 손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과 허리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중점 있게 보셔야 되겠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뼈 손상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 머리하고 허리에 비해서 등뼈의 손상 발생률과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과 허리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축굴곡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굴곡도 목뼈하고 허리뼈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 이건 이제 신체가 고정되어지는 부분에서 측면으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측면으로 허리가 꺾인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붙어져 있는 인대들이 당연히 이게 척추가 이렇게 되니까요.
척추가 이렇게 되니까 반대편에 있던 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지거나 혹은 파열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쪽에 압박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뭐 그 전방의 세기골절과 조금 비슷한 원리이긴 하죠. 손상 기전이긴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인대 손상 외에 척추의 불안정성까지 쭉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측면에서의 손상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제 차량 충돌 사고가 이러한 손상 이전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측면에 의한 손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있던 앞서 말씀드렸던 과굴곡이나 과신전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발생하기는 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